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함께하게 된 국세공무원 교육원 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2교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이지만은 같이 힘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 교실이고요. 그 중에 이제 법인세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학습 주제는 용어의 설명과 신고 절차, 그리고 과세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볼 내용이고요. 우리 강의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의 이제 관계자분도 같이 수업을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학습 주제처럼 오늘은 이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용어의 설명 해가지고서 법인세와 관련된 용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신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법인세 과세 체계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 48페이지 쪽에 뒤쪽으로 쭉 넘기셔가지고 4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인세 신고 들어올 때 제일 앞장에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 법인세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친숙하실 수 있지만은 처음 보시거나 오늘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이지 하고 좀 낯설어 하실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의 목표는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요것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시간이니까 그러면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법인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정한 조직체로 설립 등기를 통해서 자연인과 같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 요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이 법인과 대비되는 걸로 자연인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 자연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권리 의무의 그 주체가 되지만은 이러한 일정한 조직체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를 하려면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는 게 바로 이 설립 등기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법인을 내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은 등기소에 가셔서 먼저 법인 설립 등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해서 세무서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내가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법인이라는 이러한 인격체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오셔서 설립 신고랑 사업자 등록 신고를 통해서 이제 법인세법에 관계되는 내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수업의 주제인 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인세라 하면 법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제 활동이라 하면은 당연히 그 법인이 이제 뭐 목적 사업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이익 또한 이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그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제조를 하는 법인이다 하면은 그 당연히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수익이 당연히 그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제조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공장이나 뭐 물류 창고나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러한 공장이나 아니면은 그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양도 차익이 발생됐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 법인의 원래 그런 목적 사업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지만 그러한 것 또한 다 포함이 되어서 법인세로 법인세 그 소득의 그 구성을 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설적으로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래로 인해서 법인의 재산이 증가를 했다 하면은 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우리 법에서 일정하게 이제 일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과세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 교실이다 보니까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은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인의 이제 설립 및 등록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법인이 설립을 되고 나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고 나면은 그 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사업자 등록, 법인이 당해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업자 등록 신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위에서 보니까 설립신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신고, 뭔가 좀 내용이 유사해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설립신고랑 사업자 등록이 별도의 신고서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인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하나의 서식을 통해서 같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서식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인적 사항에서 법인명 요거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또 이제 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 소재지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래 이제 법인 현황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법인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등기소에 가서 우리 그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을 등록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법인 등록번호라는 거를 부여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등록번호, 우리가 등기소에서 받아온 그 법인의 이제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뒤에 뭐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연도 이거를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연도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니까는 거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성격이 여기가 뭐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인지 뭐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의 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무서에 오셔서 직접 그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은 2일이고요. 근데 보통 웬만해서는 거의 이제 오시면은 특별히 이상한 그 뭐 서류를 보정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없으면은 즉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은 그 담당자, 법인세과 담당자가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민원실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와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민원실에서 처리를 즉시 처리되는 거는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요. 즉시 처리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관할 부서 그 해당 부서 법인이니까는 법인세과로 해서 올라가서 법인세과 이제 여러분 그 담당자 분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종종 전화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세무서 요거 사업자 등록하러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 있나요? 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세요. 여기 보면은 신청서에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류 1번이 정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법인의 규칙 같은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서류인데요. 이 정관은 모두 다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 법인만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때는 이 정관을 제출하셔야 되지만은 우리 세무서에 오셔서 요 제출하는 서류에는 외국 법인이 아니다 하면은 필수 서류는 아니시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사업을 개시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보통은 이제 임차를 통해서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전대차는 요거는 임차인이 빌린 다음에 그 빌린 거를 다시 또 임대를 놔주는 거를 그거를 우리 전대라고 하죠. 그런 전대 계약이 있다면은 전대차 계약서 요거를 같이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대 계약이 있으면은 임대인의 동의서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시작하시면은 주주 구성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법인이 아니다 하면은 뭐 대표자 1인이 100% 주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두세 분 정도가 이 출자를 통해 가지고서 했으면은 각자 지분 나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이러한 그 지분 출자자 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이 법인의 사업이 관계 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같은 거를 받아야 한다 하면은 그러한 사업 허가나 인가 이러한 관련된 서류들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하면은 요거 관련된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러한 서류들이 잘 갖춰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좀 이렇게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로 신청하셨을 때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여기 우리 임대차 계약서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업무하다 보면은 저희가 보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요 임대차 계약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인으로서 처음 이제 사업을 개시하고 하시려다 보면은 아직 그 법인 등록번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법인 등기를 치려면은 우리 그 사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법인 등기하기 전에도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아직 법인 등기조차 아직 안 했으니까 등록번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오셔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도 그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업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법인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의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을 부여받은 그 조직체가 사업을 개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서 또한 법인의 명의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임대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계약할 때는 아직 등기번호가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러분들 그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 해보셨을 때 아시겠지만은 아래쪽에 뭘 적나요? 보통 이제 특약사항을 많이 적고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거기 특약사항에다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법인 이 사업장에서 우리가 임차한 데서 법인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면은 그걸로 해서 다시 바꾸겠다라는 식의 그런 특약을 넣어가지고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 및 등록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납세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납세지라고 돼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납세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제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세관청, 국세청 또는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세권을 행사하고 관할 세무서랑 지방 국세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을 우리가 납세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그 내용을 하나 본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V 그 예능 프로에 영화 배우분께서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서울의 광진구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전화는 성동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데 왜 광진세무서에서 전화가 안 오고 성동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지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이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이 납세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세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여기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여기는 그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제주도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그 바다 건너서 거기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세무서가 제주세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전화가 와서 제주세무서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주세무서에서 나 뭐 일 때문에 전화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광역시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여러 구가 나누어진 곳 같은 데 보면은 그러한 모든 구마다 세무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관할하는 세무서가 뭐 한 구에 여러 개의 세무서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구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의 관할하는 납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는 뭐 법인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주소지 관할하는 그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국세청 소개 이쪽 보게 되면은 전국 세무관서라고 있어요. 세무관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지역으로 찾기 해서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그 영화 배우분이 광진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광진구 중에 동이 자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여기 자양동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을 한번 쳐보니까는 광진구에 있는 곳이죠. 서울특별시 광진구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가 어디예요? 네, 성동세무서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세무서가 광진세무서라는 데가 없고 이 성동세무서에서 광진구도 관할을 하고 성동구도 관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의 그럼 납세지는 여기는 뭘로 정해지느냐? 당연히 이 법인의 주소지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있는 주소지냐?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가 이 내국 법인의 납세지, 내 관할하는 세무서가 이 등기부 본점의 그 소재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연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업 연도라 하면은 법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게 있다 하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을 사업 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 개인 있죠. 개인의 소득세는 사업연도가 반응이 조금 느리네요. 소득세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은 다 똑같죠. 언제까지 신고하시죠? 5월 31일까지 그때 말일까지 해서 5월 말일까지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연도가 법인세는 어떻게? 법인이 정하는 대로 정하는 대로 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 마음을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나요? 그 마음대로 정한 거를 이 정관이라는 곳에다가 보통은 이제 회계 연도 해가지고서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법인의 사업 연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정관에 여기다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법에서 사업 연도를 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업법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인은 3개월마다 할래.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한다?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있는데 이 A법인이 있고 B법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법인은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1억, 25년도에도 1억 이렇게 벌었고 이 B법인은 25년도에 요때
3억 이렇게 벌었대요. 그래서 A법인은 사업연도를 1년으로 해서 정했고 B법인은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해서 정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법인은 요때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때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요때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B법인은 3년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해서 이때 계산해서 여기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3억보다는 같이 똑같이 1억 1억 표시를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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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를 사업연도를 3년으로 했으니까 요때 한 번에 25년도에 이 23년도랑 24년도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3억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 하면은 이러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은 누진세율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세법이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세법이 어려운 거는 개정이 많이 되죠. 개정이 많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23년도에 적용되는 세법이 있고 24년도에 또 개정이 돼서 적용되는 세법이 있고 25년도에 개정이 돼서 적용되는 세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서로 A법인과 B법인과 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인이 아무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3년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최대 1년까지 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보고 왔던 그 설립 신고서에 보니까는 사업연도 거기 기재하는 난 아까 전에 같이 보셨죠?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 사업연도가 우리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법인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사업연도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그런 외국계 법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특수목적 법인이라던가 그런 법인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그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대부분의 법인들이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정관에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오셔서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 사업연도 이 법인이 태어난 때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 사람도 생일이 아까 전에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거 픽스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생일이 사람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 법인도 어떻게 하나요? 이 법인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설립 등기일이 각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관에 이렇게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최초 사업연도는 다 바뀔 수가 있다. 언제? 설립 등기일부터 예를 들어서 정관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하면은 12월 31일 만약에 설립 등기를 오늘 했다. 25년도 9월 30일에 했다면은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최초 사업연도 요 기간은 정관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럴 수 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보시는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산출세 계산하는 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 사업연도에는 요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는 요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뒤에 우리가 그 세율 나오는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인세법상 법인의 구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은 내국 법인과 우선 외국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의 구분 기준은 당연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점의 소재지로 해서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이 본점이 국내에 있다 하면은 내국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본점이 외국에 있다 하면은 외국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주사무소는 우리 비영리 법인의 그 본점을 주사무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영리 법인에 해당될 때 요걸 그 본점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요게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세 피난처라는 곳이 있어요. 또는 뭐 텍스 헤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국에 그 법인세율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실제로 이 법인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는 국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면은 아무리 본점이 그러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은 내국 법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 구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 구분 나누는 거는 보니까 당연히 영리추구 여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영리추구라는 게 이게 뭘까요? 영리라는 거. 그냥 약간 쉽게 한번 다가가 보면은 그냥 돈 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영리라는 거. 그래서 돈 버는 거 보면은 근데 당연히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돈을 벌겠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여기도 돈을 안 벌까요? 여기가 수익사업 같은 거 안 할까요?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익사업을 해서 뭐 거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임대하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영리 추구를 돈을 버는 거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인이, 영리법인이 돈을 벌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영리법인이 돈을 벌어서 그 구성원들, 주주들한테 결국은 배당을 해주기 위한 거죠. 돈을 버는 목적이. 자, 그러면은 그 목적에서 보면은 이러한 영리법인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영리 활동을 수익 사업을 통해서 번 거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는 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그렇게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거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비영리법인이니까 출연자가 있겠죠. 출연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학술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종교의 보급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그 수익을 사용을 한다 하면은
거기는 비영리법인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해서 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돈을 벌어들인 거를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느냐 그 부분까지 같이 봐주셔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자기조정과 외부 조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뒤에서 볼 그 세무조정,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자가 자기조정이냐 아니면 외부조정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조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고, 외부조정은 세무사 외부에 이제 세무사들이 작성을 하는 것을 우리 외부조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자기 조정을 할래, 우리는 외부 조정으로 할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조정을 꼭 해야 하는 법인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 해가지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법인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7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으로서 주특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이러한 법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부 조정 대상 법인들은 외부 조정을 꼭 해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외부 조정 대상인 법인 외부 조정을 안 해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거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한 걸로 봅니다. 무신고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 뒤에서 가산세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무신고 가산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부 조정 대상은 당연히 이런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부분의 법인들은 자기 조정으로 해오는 것이 제가 경험상으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외부 조정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법인세 신고 기한 언제까지로 알고 계시죠? 3월 말인 3월 31일까지로 알고 계시죠? 3월 31일까지.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사업연도가 어떻게 해요?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거의 대부분의 법인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3월 말일이지 로 알고 계시는 날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 그냥 뭐 3월 30일이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연도를 법인이 마음대로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게 법에는 딱 3월 30일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인이 이러한 신고를 할 때 같이 이제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넘겨보니까 또 뭐 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요거는 지금 여기에 제가 별도로 기재는 안 해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귀찮아서 교재 만들기 싫어서 작성을 안 해드린 게 아니고, 요거는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같이 법인세 법을 같이 한번 보려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쭉 넘기면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각각의 우리 주제들의 뒤에 보면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우리 법 조항이거든요. 관련된 조항들. 요 관련된 조항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확인하는지 그거를 같이 보려고 이 부분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이제 조사관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업무하실 때 어떤 거 찾아서 보는지 궁금하시죠? 어디에서 관련된 내용 찾아서 막 이렇게 업무 처리하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저도 일선 세무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제 지방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하지만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바로 이 법령 정보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법도 보고 관련된 예규 판례도 보고 집행 기준도 보고 이런 거를 다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법령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것과 똑같이 이게 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법령으로 해서 조세 법령, 뭐 고시 훈령, 우리 기본 통칙이나 세법 집행 기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법 해석례 해가지고서 이제 질의예신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과세 기준 자문 들어온 것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이쪽 판례 쪽 가게 되면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하는 그 심판원 청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법원에서 나온 판례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무할 때도 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찾아보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우리 뭐 법인세와 관련된 책자들도 있고 뭐 원천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 법령의 조세법령 지금 법인세법을 하고 있으니까 법인세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뜨죠. 아까 전에 우리 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법인세법 여기 60조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 쭉 내려가서 법인세법 60조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60조가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조항이네요. 여기 딱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제 그 3단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요 구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법인세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제정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다 모든 사항들을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나와서 좀 더 세부한 내용들이 이쪽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다 적지 못하는 거는 또 이제 하위 시행 규칙에다가 위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세부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서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과세표준 등 신고에서 지금 여기 60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2, 원문자 2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제60조에 가니까 동그라미 1이 있고 동그라미 2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 읽을 때 여기는 당연히 조라고 쓰여 있으니까 제60조 이렇게 읽고 요거는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항이라고 있습니다. 항. 그래서 60조 2항에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는 60조 1항에 따른 요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구해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것보다 더 하위 단계로 해서 1하고 점 찍혀 있고 2하고 점 찍혀 있고 3하고 점 찍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부릅니다. 호. 그래서 요거는 제60조 2항 1호, 60조 2항 2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이죠. 여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게 여기 1항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게 적혀 있고 세무 조정 계산서 이게 또 적혀 있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 3단 보기로 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새 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는 이걸 찾아가다 보니까 범 60조 아까 전에 봤던 2항 3호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내용이 여기죠. 범 60조의 2항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요게 뭘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60조 2항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후의 서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 1호에 1에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아래 기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 같은 거 찾아보겠다 하면은 이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면은 우리가 찾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찾아가 보면은 이 관련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납부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봤던 그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즘은 납부서 출력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계좌가 적혀져서 나오죠. 가상계좌 적혀져서 나오면은 그쪽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이제 법인세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납부하시기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 분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하면은 이거를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1개월 납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우리 12월 말 법인이다 하면은 납부기한이 3월 30일이니까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이때까지 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고할 때 우리가 법인이 처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신고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당연히 수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신고를 하는 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보다 좀 더 적게 당초에 신고를 해서 우리 다시 수정해서 많이 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신고한 게 좀 과소하게 신고를 했다. 그럴 때는 그 신고하는 거를 우리 수정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당초에 처음에 최초에 신고를 한 게 과다하게 신고를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를 누락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당초 신고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서 이 누락한 거에 대해서 경비를 더 인정해주고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정청구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수령신고라는 경영청구 요 절차까지 해서 우리 같이 봤고요. 지금 이제 50분 정도 됐으니까요. 우리 그 신고 절차까지 마쳤고 다음 과세 체계는 10분 잠깐 쉬고 와서 네, 우리 3시부터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